여러분, 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나토와의 새로운 합의 틀 속에서 그린란드의 일부를 사실상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합의의 초기 세부 내용은 6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그린란드 섬안의 일부 소규모 지역을 미국 쪽으로 넘기는 내용입니다. 둘째, 미국이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 개발 권한에 참여합니다. 셋째, 합의의 기간은 불확정이며 사실상 영구에 가깝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그린란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의 골든돔 체계가 그린란드 방어에 참여합니다. 여섯째, 미국이 뒷받침하는 인프라 투자를 열어주는 문을 마련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신 메시지에서 자신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묘사한 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동 이후 미국과 나토가 그린란드와 북극 전역에 관한 포괄적 해결책을 위한 합의 틀을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막연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최고 위급에서 논의된 구체적 전략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합의가 완성된다면 미국뿐 아니라 나토 전체 국가들에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에 따라 그는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세 조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린란드와 북극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더 큰 전략 구도의 한 조각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가 올바른 리더십 아래 놓인다면 충분히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화려한 연설이나 번거로운 서류 절차를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보, 실제 투자, 일자리, 인프라, 기술, 그리고 보호 능력 같은 구체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미국이 건설하고 미국이 행동하고 미국이 책임진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이 이끈다면 북극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이 조종간을 잡으면 결과는 지체, 혼란, 장기 침체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말은 근사하지만 회의가 길어질수록 얼음이 더 빨리 녹는 건 아닌지 북극이 먼저 웃을지 울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미터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피터는 트럼프의 경고가 옳았다고 인정하며 문제는 감정이나 표면적 정치 논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 경제, 전략 인프라 측면에서 북극에서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이 단호하고 신속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곧 새로운 권력 경쟁의 열점이 되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세계 질서 전체의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는 유럽이 행동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결국 그린란드를 놓쳤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키어 스타머,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같은 유럽 지도자들이 무거운 관료 체제, 끝없이 이어지는 회의, 형식적 논쟁, 구조적 지연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사이 그린란드는 특별한 지정학적 위치, 막대한 자원, 북극 통제의 핵심적 역할을 가졌음에도 방치되었고 개발은 부진했으며 장기적 비전이 부족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각한 안보 위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 일대에서 지휘 체계가 흔들리며 아군 5인 사격까지 발생했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전투 중인 러시아 부대들은 부대 간 협동 실패로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는 전투 효율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아군을 적으로 착각하는 사고를 낳아 사상자가 발생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전쟁이 부당할수록 현장은 더 잔혹해지고 잔혹할수록 지휘는 더 허술해지는 기묘한 공식이 또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넬리코베 일대 배치된 러시아 제16군단은 효과적인 합동 지휘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제619사단 예하의 제82 기계화 보병 여단을 포함한 하위 부대들이 교전 중 방향을 잃고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동일 목표를 향해 제1대대와 제3대대가 동시에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동 부족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제1기계화 보병대대는 포병 화력과 UAV 기습을 연속으로 맞았고 다수 돌격족과 방향 감각을 잃었으며 병사들은 경로를 혼동해 부상자를 전장에 남겨두거나 심지어 자기 편을 향해 사격하는 상황까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양상은 해당 지역 러시아군의 지휘와 전투 통제에서 심각한 붕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과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제16군단 책임구역에서 민간 지역과 우크라이나 군사진지를 포함해 총 231차례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여기에 6차례의 공습과 약 80차례의 공격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화력 강도가 높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큰 손실이 함께 발생했습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약 70명이 전사했고 88건의 무기 및 장비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6대의 차량, 5건의 통신 장비, 1대의 장갑차, 73기의 UAV, 3문의 포체계, 35개의 참호 및 은폐 진지가 포함되며 그중 6개 진지는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얻은 것에 비해 잃은 것이 너무 커 보이는 전형적 양상입니다. 명분도 빈약한 전쟁에서 계산서만 두꺼워지는 장면은 세계가 이미 수없이 봐온 가장 구식의 비극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해 푸틴의 전쟁을 돕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관세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을 향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벤 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관 노르트스트림 2 건설을 허용했고 동시에 러시아의 에너지, 특히 석유를 계속 구매해왔다는 점을 심각한 실책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결정이 러시아에게 막대한 재정 자원을 축적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유럽의 전략적 시야 부족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대규모 군사 예산을 구축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장기화할 힘을 간접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러시아 에너지를 계속 수입한 것은 제재 노력의 효과를 약화시켰을 뿐 아니라 유럽이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에 중요한 자금 공급처가 되게 만들었다는 비판입니다. 전쟁을 멈추자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전쟁 자금의 흐름이 더 또렷해지는 아이러니가 이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벤 장관은 에너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유럽의 무역 구조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럽이 외부 개방을 논하기 전에 내부의 무역 장벽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을 규정의 미로로 묘사했습니다. 관료 체계가 겹겹이 얽히고 법규가 두껍게 쌓여 경제 활동을 억누르고 전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 정보기관 내부는 부패와 권한 남용을 둘러싸고 요원들이 서로를 고발하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 국가가 러시아 외교관 700여 명을 기피 인물로 선언한 이후 그중 상당수가 사실상 전문 정보 요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러시아 정보 체계는 잠복된 위기가 점점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활동 네트워크를 잃은 수백 명의 정보 장교들이 더 이상 맡을 자리를 찾지 못했고 국영 기업이나 다른 기관으로 옮길 기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막막함이 내부 경쟁을 불붙게 만들었고 요원들이 서로를 고발하며 제거하려는 양상으로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SVR 지도부와 대통령실로 익명 고발 버트가 잇따라 전달되며 조직 내부의 깊은 분열과 이권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중 지목된 인물 가운데 하나는 SVR 불법정보국의 부국장 헤르만 비코프로 전해집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그는 권한을 남용해 개인적 보복을 했고 부하들에게 해외 출장을 강요해 사익을 챙기며 그 출장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는 아롭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봄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SVR 본부가 있는 야세네보와 미티시치의 SVR 아카데미 주변에 비밀 카메라가 설치된 정황을 보여주는 충격적 영상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러시아 자원봉사군단 RDK가 수집한 것으로 전해지며 SVR 요원들의 이동수단뿐 아니라 내부 문서와 익명 퍼즐까지 노출시키며 부패와 이권 추구 행위를 상세히 묘사했다고 합니다. 한 고발은 비코프가 해외 파견 권한을 개인 수익 도구로 바꿨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고발은 SVR 대위 제그 제스프를 겨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가 근위대 인원들에게 뇌물을 받고 정예 부대 배치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실제로 맞지 않은 직책에 대한 수당을 챙겼다는 아롭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SVR 내부 조사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비코프는 자신이 성실히 복무해왔다고 계속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편 모스크바의 해외 정보 활동도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흐름입니다. 앞서 독일 당국은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와 독일 이중 국적 여성을 러시아를 위한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해당 인물은 우크라이나 관련 민감 정보, 특히 독일의 방위 산업과 무인기 생산 관련 데이터까지 수집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가 2023년 11월 이후 최소한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한 러시아 정보 장교와 연락해 왔으며, 그 장교가 가짜 신원을 활용해 정치 행사에 참석하도록 돕고 관계망을 넓히는 데까지 협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주변에서 군사적 포위를 강화하며 성직자 체제 내부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초기 균열을 활용하려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이란 성직자 체제 내부에서 불안 조짐이 드러나는 가운데 중동에서 군사 준비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전투기 편대를 추가로 전개해 전투 대비 태세를 높이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란 주변에서 공군과 해군 전력을 키우는 흐름의 일부로 워싱턴이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포위를 점점 조여가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동시에 서방 정보기관들은 최근 며칠 사이 이란 보안 조직 내부에서 주목할 만한 균열을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지에서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서방 정보 평가에 따르면 수백 명의 혁명 수비대 및 바시지 소속 인원이 대여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체로 중간 혹은 하위 계층이 중심이라 하더라도 외부와 내부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현상은 상징성이 큽니다. 지역 안보 기관들은 이 초기 균열이 더 큰 변동의 신호가 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테헤란이 두 가지 모두 위험한 선택지 앞에 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부로 대규모 군사행동을 촉발해 압력을 분산시키고 대결 심리를 부추기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양보를 받아들이며 긴장을 낮추고 서방과의 재접근을 모색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중동 안보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란이 대규모 시위 국면에서 러시아의 전자전 체계를 활용해 스타링크를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란은 최근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러시아가 개발한 전자전 체계를 시험적으로 활용해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교란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 출처에 따르면 테헤란은 군사 수준의 교란 기술을 전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제공했거나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시위대의 조직과 소통 능력을 제한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이 봉쇄될 때 외부로 나가는 정보 흐름을 통제하려는 데도 있다고 분석됩니다. 일부 분석은 이란이 칼린카라는 이름의 러시아 시험 체계를 사용해 스타링크 단말을 교란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이란은 러시아 신기술의 실전 시험장이 되었을 수 있고, 모스크바는 칼린카를 더 넓은 방어체계에 통합하기 위한 실측 데이터를 얻어 스타링크가 제공하는 전략적 우위를 무력화하려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전쟁을 연명시키려는 기술 경쟁이 결국 민간 통신까지 겨누는 장면은 시대가 바뀌어도 비열함만은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듯합니다.
다만 친러 성향 채널에서는 이란이 칼링카가 아니라 토볼 체계를 전개했으며 티라다2와 결합했을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토볼의 정확한 성능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제 연구들은 이 체계의 인프라가 종종 위성 추적 시설 근처에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궤도 자산을 보호하고 외부 전자 공격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별개로 이란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GPS 신호 교란 장비를 전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러시아 또는 중국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국가는 전자전과 정보 공간 통제 분야에서 깊은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보고들은 이란이 크라스와포, 무르만스크, 비엔 같은 러시아 체계를 사용했거나 조종에 활용했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원래 군사용 위성 통신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체계가 상용 위성 인터넷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크라스와포는 2012년부터 운용된 기동형 체계로 수백 킬로미터 범위에서 저궤도 위성을 교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이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 변형 모델을 개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첨단 전자전 능력의 흡수와 국산화 수준이 깊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평화가 당장 오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신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책임자 부다노프는 다보스에서 평화 논의 세션의 질문, 우크라이나의 평화는 힘으로 오나 합의로 오나라는 물음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평화는 내일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하고 있으며 저는 신중한 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는 1945년 이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근본적 해결책을 향한 길 위에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할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겠지만 매일 거대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며 현 상태를 부른다면 신중한 낙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는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과정 안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팀의 대표들과 중요한 작업을 진행해 우크라이나의 목소리와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한 위치에서 러시아와 대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무기 지원부터 정치적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동맹과 파트너들의 지속적 지원과 결속이 생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트너들 사이의 논쟁과 분열은 적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지난 12년 동안 러시아가 나토의 위협을 내세워 침공을 정당화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러시아는 또 다른 함정에 스스로를 몰아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재 압력이 커질수록 러시아는 중국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되었고 실제로 러시아 연방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흡수되며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세계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완성형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약점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임무는 모든 힘을 모아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종결만이 아니라 확고한 안보 보장과 재건 계획을 갖춘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이 있기를. 북한은 매년 10에서 20기의 핵탄두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매년 10에서 20기의 핵탄두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한국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발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국제 제재가 이어졌음에도 평양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무기 개발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기술 및 산업 기반이 전통적 수단만으로는
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물질 비축 확대뿐 아니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북한은 체제 보호에 충분하다고 믿는 핵무기 보유량을 확보하고 동시에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춰 미국뿐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역 억지에서 전 지구적 전략 억지로 전환되는 단계로 국제 안보 환경을 훨씬 더 복잡하고 통제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분열 물질 추가 생산을 막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군사기술 수출을 차단하는 조치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하고 통제 불가능한 확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동맹들이 잇따라 성껏대 빠지는 가운데 크렘린은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서방을 공격하며 러시아를 글로벌 사우스의 친구로 내세우는 데 익숙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와 가까운 정권들이 연속적인 국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푸틴의 반응은 유난히 조심스럽거나 아예 침묵에 가까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말은 늘 넘쳤는데 정작 책임이 다가오면 목소리가 낮아지는 장면은 전쟁이 얼마나 부당한지보다도 권력이 얼마나 계산적인지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푸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신속 작전으로 체포해 뉴욕으로 이송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개적으로 뚜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도 이란이 격렬한 시위로 흔들리는 가운데 크렘린은 동맹을 방어하는 강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는 관측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침묵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든 우선순위를 집중하고 있으며 협상이 민감한 국면에서 워싱턴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계산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오랜 동맹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모스크바의 후견인 역할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을 위험입니다. 푸틴이 모습을 줄이는 동안 러시아 외무부는 형식적 성격의 성명만 내며 무장 침략을 비난하고 베네수엘라의 주권 존중을 요구했지만 과거처럼 미국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방식은 자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학자 줄리언 원은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주저가 아니라 푸틴의 느린 의사결정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결정이 공개 발언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평가입니다. 연속 충격 앞에서 푸틴이 침묵을 이어가는 모습은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의 당면 이익을 우선하며 미국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는 길을 계속 택한다면 동맹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러시아가 과연 자신들을 지켜줄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가 흔들린다면 크렘린이 지난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글로벌 영향력은 심각하게 침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